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라벨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의 짜증 지수는 완전히 한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계를 넘었어요.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완전히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따라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고마워요. 이게 브란돌리니 법칙이에요. 즉, 누군가가 헛소리를 반박하는데 써야 하는 에너지는 그 헛소리의 수준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죠. 저는 이미 진 싸움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풍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짧은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쇼츠에는 모든 정보와 반박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시 개보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님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연구소와 관련된 새로운 문서들을 공개하고 기밀 해지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생물학 연구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팔란차니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생물학 연구소입니다. 생물학 연구소는 이런 곳입니다. 이 연구소들은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가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연구소들은 2단계였고 일부는 3단계였으며 4단계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SL을 찾아봅시다. 생물안전 등급은 특정 물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격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바이오 연구소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는 유럽 전역에 120개, 140개의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30-40개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으로서는 정말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많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전제입니다. 같은 디렉터가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었다고 밝히지만 그들의 분석은 오픈소스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픈소스라면 오픈소스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공개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정보기관이 절대 하지 않을 방식으로 딱 그 방식에서 단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고서를 보면 그건 정보 세탁이라고 불리는 보고서입니다. 즉, 정보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실상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들을 재가공하고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상 3단계로 나뉩니다. 플레이스먼트, 즉 정보를 배치하는 단계. 그리고 레이어링, 즉 층을 쌓는 단계.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내용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꾸며져 정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는 새로운 정보 자료를 기밀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는 기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끝. 정보기관 세계에는 여러 단계의 문서 분류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기밀 해제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즉 공개된 자료를 기밀 해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공개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 기밀 해제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이 사안이 정보기관의 명명법 관점에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기밀 해제된 그 내장의 초라한 슬라이드에는 사실상 중복된 복사 붙여넣기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2022년 유엔에 제출된 러시아 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PDF 파일을 보여드리고 다운로드도 제공하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서는 다시 미국의 민간 기업인 블랙위치에서 가져온 슬라이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치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시되었고 이미 답변을 받았던 자료를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3의 기관, 즉 러시아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자료를 평가한 유엔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출처가 있는데 유엔팀이 러시아인들이 만든 보고서를 평가했지만 그 결과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로이터에서도 뉴스를 찾을 수 있지만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툴시 게버드가 제출한 문서 4장의 슬라이드는 사실상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어 원본 버전입니다. 이제 PDF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툴시 게버드가 제출한 버전입니다. 보시면 사실상 국가정보국장실 도장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요. 여기에는 실험실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2022년 러시아 문서의 러시아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은 똑같습니다.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러시아 문서에서 미국 문서로 똑같은 정확한 설명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 러시아 문서의 그래픽은 사실 러시아 문서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그래픽은 블랙비치라는 회사의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종류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로고가 들어간 이 인포그래픽은 또 다른 세 번째 문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툴시 게버드, 사실상 이미 다른 문서에서 가져온 러시아 문서의 4장의 슬라이드를 가져온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것을 기밀 해제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었고 러시아 문서는 블랙비치 문서처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거죠. 국가정보국장 도장을 찍고 우리가 이 자금 지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금 지원의 내막도 살펴볼 겁니다. 주목할 점은 툴시 게버드의 엄청난 폭로에서도 생물학 무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새 문서를 기밀 해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쪽에서 손을 본 자료를 내가 조금 수정해서 그 위에 미국 공식 마크를 붙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려 했던 미국의 엄청난 자금 지원을 내가 밝혀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인증했다. 그들이 생물학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공개된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서 이런 자금 지원을 밝혀냈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기관 분석이 공개 출처 자료에 기반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출처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보고서에 결론이 없고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야 하고 그 근거는 이념적인 것에 기반해요. 만약 결론이 있다면 그건 친러시아적이라는 거죠. 미국인들도 생물학 연구소를 인정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죠. 블라블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야. 결론은 네가 직접 내리게 돼. 네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건 하나의 기술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재미있기도 한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걸 보여줄게. 옛날 러시아 보고서 안에는 지도도 있었어요. 이건 게버드가 실제로 발표할 때 사용한 원본 슬라이드들이고 여기 보이는 지도에는 40개의 연구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이 지도는 러시아 문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지도는 좀 이상합니다. 지도를 만들 때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아이콘들을 본다면 이것들이 존재를 알리는 표시라고 상상하실 겁니다. 색깔로 구분된 단계별 실험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레벨 2는 노란색 삼각형이고 그 실험실이 위치한 장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하르키우는 괜찮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도 괜찮고 루안스크, 도네츠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블라스트들은 도시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하거든요. 헤르손도 괜찮고 오블라스트의 이름이 크림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크림반도는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크림은 도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딴 오블라스트도 아닙니다. 다른 예로는 키우가 있습니다. 키우는 여기 있지 않고 체르니히우는 거기에 있지 않지만 키우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자카르파티아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토스카나에 실험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 분석이나 정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나 언어가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동일한 지도에서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벨리,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신트에서 키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집이 10채 정도 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신트 분석가들이 위성 사진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10채의 집이 나온 사진에는 창고도 없고 그냥 작은 집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구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빨간색 지도를 봐도 빨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법례를 사용합니다. 레벨 4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복잡한 것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스팔란차니처럼 높은 수준의 병원체 같은 것들입니다. 나머지 1, 2, 3단계 연구소들은 아주 흔한 곳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바이오 안전 1, 2, 3단계 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을 진압하는 일반적인 공중보건 진단 연구소입니다. 조류독감, 패스트,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것들도 추가로 다룹니다. 바보드가 한 이 엄청난 폭로는 여러분께 보여드린 러시아 문서에서 복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 러시아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문서와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 문서와 같습니다. 몇몇 내용은 검열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똑같은 지도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엔에서 심사되었지만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1, 2, 3단계의 생물학 실험실이 있는데 3단계 실험실은 3개입니다. sono laboratori non 아주 평범한 것들이고 게다가 지도도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2년에 실제로 존재했던 실험실들입니다. 혹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존재했다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장악했으니 대부분의 경우 그곳에 생물학 실험실들을 접수했을 것입니다. 생물학 실험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바로 달려가서 현장 취재를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 아무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관해서는 어떤 병원체 개발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음모론자가 되어 봅시다. 내가 미국이라면 러시아인들을 선동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만들고 싶겠지. 나는 우크라이나의 4급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대량 살상 무기, 병원균을 만드는 실험실을 만들러 간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esistere 그들 눈앞에서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실험실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라 안팎, 국경에서 엄청난 침투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쉽게 만들어야 하니요. 인들이 브로큰 벌브, 파라메트리의 라이브, 그리고 무지에 맞서는 최고의 백신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가능한 모든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가바드의 보고서는 증거 차원에서 전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자금 지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도쿠멘토 베르드라니치. Rilasciato americano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tranquillamente online. 국방부 프로그램 축소에 관한 향력. 로베르토, 감사합니다. 생물어쩌 프로그램과 활동의 축소에 관한 협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하십시오.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및 미국 국무부, 양국 대사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2005년부터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부터요. 미국은 2005년부터 우크라이나의 46개 실험실 진단시설 등 지원을 위해 약 2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인간과 동물에 관한 생물학적 안전, 보안,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국가정보국장이 실제로는 비밀인 파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도장을 찍고 기밀 해제됐다고 말하지만 분석은 오픈소스, 즉 본질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밀 해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거대한 음모론, 즉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폭로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조약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조약입니다. 2005년 8월 29일에 서명되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간의 협정입니다. 예방 및 확산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기술, 병원체 및 생물학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것들을 포함합니다. 모두 공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음모도 없고 아무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제쳐두고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서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과 미국인들의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설명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야기도 전부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키예프에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모든 링크를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항상 출처를 남깁니다. 항상 마지막에요. 2019년 작성된 미국 문서로 자금 지원을 다룹니다. 이전 것은 대사관의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3월 11일자 미국 국방부 문서입니다. 이 모든 문서는 여러분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털시 게버드의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저기서 슬쩍 가져온 내장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비밀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원본 러시아 문서입니다. 마지막 링크는 채팅에 올려드렸어요. 이건 2022년에 러시아가 제출한 문서를 이미 본 유엔의 링크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입니다. 원본 링크를 드릴게요. 유튜브나 텔레그램에서 만든 단축 링크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해당 문서를 호스팅하는 사이트의 직접 링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앤비치의 원본 문서입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저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미 공개된 문서를 비밀 해제한다고 선언하는 것. 하지만 공개 자료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다시 분석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분석이 전혀 없거든. 그들은 러시아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오고 오히려 일부는 검열까지 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문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5년 전부터 공개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협정들은 2005년 것이고 일부는 2019년 거야. 등등.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작업이 의미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정보를 재활용하는 거야. 즉, 따옴표로 묶인 것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에 기반한 거짓된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지.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식 틀로 찍어낸 거야. 물론 러시아도 관련이 있었지. 내 생각엔 이걸 미국인들이 공개한 거야. 모두가, 심지어 미국인들까지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지. 사실 모든 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면 돼. 나는 여러분에게 문서들을 보여줬으니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야. 바이오 안전 등급이 뭔지 직접 찾아봐. 러시아 지도에도 레벨 4 실험실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4장의 슬라이드가 국가정보국장실에서 공개된 거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러시아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야. 하지만 DC도 다시 정리하지 않았어. 똑같은 글을 가져와서 다시 정리하고 표도 직접 만들어야지. 아니, 그것도 안 했어. 진짜로 그냥 복사해서 그림판으로 붙여넣은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야. 그리고 검열한 부분이 뭔지 알아? 당연히 오래된 문서라는 게 드러나고 러시아 문서에서 가져온 거라는 게 분명한 부분들이었지. 2026년 4월 23일. 가바드가 기밀 해제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이미 4년 전부터 온라인에 있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럼 왜 이 생물학 실험실들 이야기를 많이 할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명은 친러시아고 한 명은 친러시아가 아니면 그 친러시아가 아닌 사람은 그런 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거거든. 설명이 복잡해서 그래. 친러시아 쪽은 툴시 게버드가 확인했다며 연구소 존재를 주장할 거야. 이건 의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러시아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게버드의 문서와 똑같고 그 러시아 문서 자체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작전의 사기 의도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어. 게다가 그녀가 곧 사무실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냐하면 그녀는 곧 떠날 거거든. 질문은 이거였어. 정말 좋은 질문이었지. 하지만 리틀 카이란,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만약 그게 2005년이었다면 질문은 이거야. 꼭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했을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었어. 그들이 꼭 우크라이나여야 했던 건 아니야. 그들이 했나? 봐, 이 질문 정말 훌륭해. 대부분의 연구소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곳이었어.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있었던 곳들이지. 특정 수준의 병원체가 있으면 그걸 처리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연구소들 중 적어도 절반은 소련에서 유래한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연히 그 연구소들을 유지했지. 그 연구소들은 위험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모든 연구소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2005년 협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면 그 연구소들을 해체하게 했어. 어느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는 식이었지. 몇몇 연구소를 유지할 자금, 다른 연구소들은 해체하거나 관리해야 했고 이런 것들은 외국 자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그게 포함됐거든. 내가 너희에게 읽어줄 수는 없지만 1억 달러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건 핵해처 협정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어.
그것도 있었고 핵 해체에 관한 이야기 역시 있었어. 그 안에는 모든 무기, 단순히 세균 무기나 실험실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어. 2005년에 나온 무기 확산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생물학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어. 이게 흥미로운 점이야. 봐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 핵무기 제거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지원 협정을 이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건 이미 처리된 핵무기와도 관련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관리되었지. 이전에도 이 연구소들이 쓸모없었던 건 아니었고 사회적 기능도 수행했으며 지금도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키이우 보건역학센터, 오데사와 다른 지역의 연구소들과 함께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건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야. 이건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야.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당연히 병원체 연구나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존의 것들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넓은 이야기야. 이 협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문서 전체를 읽어봐야 해. 그리고 이 자금 지원은 바이오 연구소 부분뿐만 아니라 가스, 화학 작용제, 그리고 핵을 포함한 많은 다른 것들과도 관련이 있었어. 그래서 모두가 오래된 연구소는 아니고 분명히 새로 만들어진 연구소들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아마 장비가 오래됐고 그 지역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야. 러시아 지도에는 우연이 아니라 소련 시절처럼 아주 오래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문서들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다 아무렇게나 했어. 네가 크림반도에 실험실이 있다고 표시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체르니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지리를 잘 모르는 거야. 네가 고발하고 있는 실험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100여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 그리고 체르니 같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할 능력도 없고 그 위치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잘못됐어. 몇몇 실험실은 도시에 배정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지역에 배정되어 있어. 대충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그 오류가 누구 때문인지 때문이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 대충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거든. 가까운 위치 때문에 아마 한 곳을 다른 곳으로 혼동한 거야. 두 지역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집이 열채 있는 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였어.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바로 대충 넘어가는 실수들이고 생성된 티가 나는 오류들이야. 어떤 인공지능에게는 올바른 지침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대충 해낸 거야. 누군가 나에게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지리를 모른다고 믿게 하려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러분 모두 이미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고 다운로드해서 직접 보고 비교해보면 이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들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혹시 누가 만든 틈새에 러시아식 이름이 들어간 건가요? 그 보고서는 러시아인이 영어로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는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고서의 문제점이 그것뿐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해요.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요즘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평소처럼 폭격이 있었고 키이우에 있는 역사적인 영화 스튜디오가 사실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도부젠코 영화 스튜디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했듯이 거기에는 역사적인 필름이나 그런 것들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아무 증거도 없는 바이오랩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개버대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단지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나와 있고 뭔가를 개발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각자가 자기만의 해석을 하게 내버려두는 거죠. 진짜 요령은 바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진짜로 뭘 찾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야. 그들은 자기 도전을 찍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 거야. 사실상 도브젠코 영화 스튜디오가 공격을 받아서 의상 컬렉션이나 필름 같은 것들이 파괴된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몇몇 사진들이 돌고 있어. 보시다시피 이건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공개한 영상의 오리지널 비디오 스크린샷이야.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고. 지금 원본 영상을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러시아 선전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이야. 이건 몇몇 프레임일 뿐이고 영상이 아니야. 반일 프레임이야. 이 구멍이 뚫린 철판들을 잘 봐.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스튜디오 안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드론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드론의 날개라는 거지. 보이시죠? 보시면 구멍들이 일치하죠? 실제로 친러시아 쪽의 주장은 이 역사적인 스튜디오 안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은 철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드론은 매우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런 무게가 위에 얹혀 있다면 전부 눌려서 망가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바로 경찰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뉴스의 원본 영상입니다. 옆으로 비켜섭니다. 녹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드론이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은 매우 가볍습니다. 그 정도 무게라면 모두 짓눌려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금속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금속판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의 화면을 조작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이 업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각도리 잘 보이고 드론의 날개도 잘 보이는 것을 주목하세요. 등등. 이것이 원본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이고 물론 화질이 좀 더 떨어집니다. 대략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괴로 인해 생긴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본 이미지이고 이것은 인공지능 업스케일링으로 수정된 이미지입니다. 디젤 포토샵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표지 작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제가 포토샵에서 이 나무들을 지우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토샵에게 빈 공간을 대략적으로 채워달라고 지시합니다. 즉, 포토샵은 가장 가까운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 부분도 맥락을 활용해서 채워줍니다. 좋아요. 맥락이죠. 그런데 업스케일링을 할 때 문제는 뭘까요? 우크라이나 영상에서 보여준 저해상도 버전에서는 철판의 구분선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공개한 고화질 버전에서는 그 철판의 구분선이 사라진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벽돌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서는 있죠. 이게 바로 업스케일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나 포토샵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없는 잔해 더미가 사실상 벽돌 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포토샵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채웠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근접 맥락 기반 채우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에도 있고 여러 인공지능에도 있습니다. 변명은 그곳이 스튜디오라서 공격한 게 아니라 드론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원본 이미지를 보면 전혀 그런 유사성이 없고 구조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드론의 재질은 저 벽돌의 무게에 의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이런 장난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기에 쉽게 속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념에 따라 누가 그런지 따지지 않으니까요. 정확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제 이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꽤 독특한 사람이죠. 물론입니다. 여기서도 시메온 셰페츠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입니다. 그는 폴란드에 살고 있었고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살면서 말하자면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푸틴에게는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친우크라이나파, 친서방파 등은 이 인물을 불쌍한 사람, 반러시아적 예술가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는 푸틴, 카디로프 등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에 의해 살해당했거나 추적당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들을 볼 텐데 예를 들어 스페인으로 도망쳤던 조종사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엣 가시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진을 보고 있지만 그 역시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예르막이 있고 그는 젤렌스키를 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대인처럼 과장된 큰 코로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고 분명히 코사크인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푸틴도 자기 사람들 위해서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력이 사실상 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그 위에 소변을 보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서로의 눈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선전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도 또 다른 쪽에서도요. 그는 우크라이나 사이트인 미로즈베제에도 올라갔는데 이 사이트는 사실상 반우크라이나 인물이나 그들의 활동 때문에 수배 중인 인물들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반우크라이나적이었죠.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러시아인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조금 특이한 인물이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폴란드에서는 벨라루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가려던 2명의 벨라루스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벨라루스인 2명임을 압니다. 우크라이나인이 벨라루스인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의 예술, 선전, 비판의 거의 90%가 블라디미르 푸틴, 라마잔 카디로프, 발레리 게라시모프, 세르게이 쇼이구 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반체제 인사들을 상대로 벌여온 꽤 광범위한 과거 활동을 봤을 때 배우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체포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임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2명 중 1명이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벨라루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바로 입구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가 이렇게 할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둘 중 1명은 잘 모르겠지만 잡힌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도 잡힌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도 체포됐어요. 하지만 전례를 보면 거의 확실하게 그들은 러시아인들이었어요. X에 좋은 이용자가 있는데 저를 팔로우하기도 하고
모든 사건을 재구성한 사람이에요. 시미온 스크래페키 사건뿐만 아니라요. 만화가 등등의 사건도요.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요.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는 러시아 탈영병인 막심 쿠즈미노프가 우크라이나에 헬리콥터를 넘긴 뒤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나발리의 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가 빌뉴스 자택 앞에서 망치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에서 폴란드인 2명이 체포됩니다. 그는 또한 수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폴란드 수사 자료는 2022년에 비해 스파이 혐의와 용의자 체포 건수가 1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3월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발전기와 스타링크 장비가 보관된 런던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공격은 바그너 조직망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밖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벌인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집해서 저 일을 하라고 시키고 네가 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세포 조직을 잡거나 그 조직을 해체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중계를 거치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2024년 7월에는 전기 마사지기로 위장한 방화 장치들이 DHL 허브, 입시아, 버밍엄에서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어. 서방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화물기를 불태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해. 2024년 7월 기억한다면 라인메탈의 CEO인 아르민 파페르거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좌절됐었지. 2025년 5월 일련의 화재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관련된 재산을 강타했어. 북부에서 자동차 한 대와 주택 2채가 피해를 입었지. 런던의 코디네이터, 텔레그램에서 엘모니로 알려진 인물은 해커그룹 네임노네임 057과 연관되어 있고 이 그룹 역시 러시아 연방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활동에는 오랜 역사가 있어. 그래서 아마도 그들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 그 사람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해 단순히 반푸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체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아마도 다른 지도자들의 풍자화도 그렸을 거야. 그런 식으로. 비록 나중에는 한쪽에 집중했지만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엘비라 나비올리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 왜냐하면 테스코프의 발표에 따르면 그녀가 아프다고 하거든. 그는 이상한 이론의 근거를 주지 말자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과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심지어 페스코프도 이런 발언을 했어. 사실 그녀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해. 그러니까 이틀 후지. 그러니까 이틀 후면 우리는 나비올리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겠네? 왜냐하면 세 번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녀가 감기에 걸린 게 혹시 열린 창문 때문이 아닐까 걱정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열린 창문을 말하면 그 전통을 떠올리시죠. 확실히 흥미로운 점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과 다른 회의에서 은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엘비라 나비올리나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꽤 오랜만이었죠. 나비올리나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었죠. 그녀는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지출을 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녀는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비올리나 같은 중앙은행 총재를 두는 것이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푸틴과 약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번의 회의에서 경제 문제나 금리, 중앙은행 등에 대해 푸틴이 직접 이야기하고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임기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2027년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나 그녀가 몇 번 자리에 없었는지 외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틀 후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이틀 후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아직도 아프다거나 휴가 중이다, 병가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내보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상황에 비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 중 한 명이었고 항상 푸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지가 벌써 10년이나 됐으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병가가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 이미 러시아 기업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금리를 20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4.9에서 2025년 1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틀 후에 나비올리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또 다른 변명을 내세운다면 저도 정말로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많은 사이트와 유튜브 분석 채널에서도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이용하거나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루카셴카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면 그가 끌려 들어갈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가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를 언급하죠. 루카셴코는 젤렌스키에게 자신의 거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가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한다. 전쟁 중인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벨라루스, 특히 나 개인적으로는 군사 행동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그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이 벨라루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요 생명 유지 시설, 산업, 물류가 공격받을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벨라루스 영토 내에 이런 목표 500개를 이미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벨라루스 영토에서 키예프를 공격한다면 전선은 1500km로 확장될 것이고 현재 전쟁 상황으로는 우리와 러시아인 모두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에두아르도 폰타나와 함께 모스크바 방어에 관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 수가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곰이 비싸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크림반도, 자포리자 전선에서 체계적으로 레이더, 주기경보 시스템, 부크, 판치르, S-300, S-400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비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 정유소 공격이나 그 이전의 공격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러시아군이 모스크바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헤르손, 크림반도, 자포리자 전선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마리우폴, 멜리토폴, 크림반도 도로 전선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공격하는 엄청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 모스크바를 찌르지만 그곳을 강화하지 않아 모스크바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더욱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비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라이브 방송에서 이 데이터를 이미 보여드렸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유럽의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약간의 유도 폭탄을 받았고 그들의 활공 폭탄을 위한 키트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F-16과 미라주 2000 훈련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곧 천천히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헤르손, 자포리자 같은 지역에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지역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크게 약화되거나 더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위해 방공력이 소모되면 말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몇 시간 전에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잠수정은 시 트라이던트, 즉 바다의 삼지창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큰 폭발력을 가진 멋진 수중 드론입니다. 이것이 유령함대 선박이나 군함에 닿으면 그 선박이 폭파됩니다. 1000kg의 폭약입니다. 케르손 다리도 이런 거 2개가 교각에 부딪히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곧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이미 실전에 투입됐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수상 드론에 이 수중 드론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잠수함이죠.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의 마이알레 개념과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6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10노트, 약 시속 18.5km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는 세바스토폴이나 아니면 반대편 아조프에 또는 흑해 연안의 다른 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에서 60m 깊이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그들만의 소나망 등 여러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맛있는 고기 요리 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곧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나 팩트체크 같은 부분을 마무리하자면 분명히 우크라이나인들은 교회와 스튜디오를 공격당한 것에 대해 모스크바 정유소를 공격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사실 이 정유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모스크바에서 사용되는 전체 휘발유의 최소 40%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모스크바의 방어 시스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건물 위에도 설치된 3중 동심원 형태의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모스크바가 공격을 받으면 분명히 방어를 더욱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방어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진화입니다. Fronte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스크바의 정치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둘 중 어느 쪽을 방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인들이 반드시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봤고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제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러시아 국제 경제 포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뒤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검은 연기가 보였고 그래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너한테 어떤 세제가 좋은지 물어보고 네가 세제를 찾는 걸 보면 나는 모형을 찾고 네가 나한테 모형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 라이브에서 모든 출처와 함께 말씀드린 내용과 폰타나가 한 연구를 모두 통합해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크고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세바스토폴에는 많은 공격이 있었고 이 도시는 잘 방어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방어되고 있지만 주력 함대를 세바스토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로는 방어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아낄 수 있었고 로스토프 쪽으로 대공 방어 시스템 등을 옮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스토프는 더 이상 러시아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세바스토폴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해서 더 깊숙한 곳에서 방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란인들이 이스라엘에 드론을 발사했을 때 도착하는데 6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드론을 탐지하고 다시 탐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분명히 해저 위협을 타격하기 위해 점점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냈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러시아 함대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러시아 함대가 이제는 그다지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아야 가끔씩 소형 함정들이 칼리브르 미사일 몇 발을 발사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공격에 추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여는 정말 미미합니다. 4발, 8발, 12발 정도의 미사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래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2024년, 2025년, 2026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명백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어디에서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군인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로그들도 아마 추가 동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예전에는 모든 전선이 러시아 쪽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50대 50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 전선과 방어 전선이 있습니다. 글리시치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남성들이 다시 젤렌스키를 뽑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다시 뽑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다시 투표한다면 말이죠. Stravincerebbe 잘루진이 부다노프 등이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하지만 그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참 선을 넘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죠. 예를 들어 러시아군이 붕괴하고 91년 국경을 되찾고 그가 영웅으로 추앙받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지도자들은 전쟁 이후에 좋은 미래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처칠이 그걸 보여줍니다. 처칠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선을 나눕니다. 카미안스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 가장자리까지 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특정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방어적으로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오리히우 전선에서는 두 군대 모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쪽에서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극적입니다. 반면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돌파를 시도하며 벨리카 노보실카, 카미안스케, 오리히우 사이에 형성된 돌출부를 사실상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러시아군에게 활발한 전선입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벨리카 노보실카 북쪽의 러시아 전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전선에 관해서는 대체로 양측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 전선에서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견제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전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전선에서는 분명히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시우야르 시베르스크에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로 이어지는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만 전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리만 전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북쪽, 즉 수미, 하르키우 등에서는 상황이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여전히 활성 전선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025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쿠르스크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의 활성 전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른 전선들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원을 사실상 이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고 있는데 리만, 시베르스크에서 코스티안티니우카까지 형성된 이 반달 모양만 봐도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비안스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이 2024년, 2025년처럼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활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전 라이브에서 보여드렸고 분 관계자들과 러시아 블로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동원이 필요하고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30만에서 40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 산 나스크루에 들어온 후 사람들과 군인들은 지쳐있고 모두 이 일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모스크바 공항도 예비군들로 붐빕니다. 솔직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5년이 넘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집에서 겪었던 제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르키우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베테리나르네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곳은 1.49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쿠피안스크 쪽으로 탐색하고 침투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전반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군은 서쪽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동쪽 일부에도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시도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2024년이나 2025년에 있었던 것처럼 격렬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베르스크, 리만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계속 침투하고 있고 리만 중심부에도 러시아군의 위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만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리만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보병은 많지 않지만 심지어 리만 철도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리만의 방어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허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허술함은 이건 러시아 지도이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나 그런 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러시아 싱크탱크 리바르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리바르 자체의 지도이며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만 북쪽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아직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논쟁 중인 영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들은 그들이 직접 만듭니다. 실제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의 절반만을 실제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 싱크탱크들도 우크라이나군의 행동을 다소 과장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행동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지역이 무너질 경우나 비슷한 상황에서 기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하지만
곧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요. 사실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실제 침투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들조차도 그것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인지 혹은 어떤 문제를 관리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러시아 지도들이 같은 우크라이나 행동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도들보다 더 과장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사전 경보이거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이만 안으로 침투하는 동안 그들은 측면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아조프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있는지 묻는다면 거기에 아조프 군단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당연히 그들은 아래쪽에서도 올라와서 이 엄지손가락 같은 부분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두꺼운 손가락이 이만 북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이만 북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계속해서 도시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러시아가 여러 구역을 점령해 거의 리만까지 진입한 것처럼 과장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만의 어느 구역이 점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지리적 위치 정보가 없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보병 몇 명의 위치가 확인된 지리적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러시아군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아는 구역을 훨씬 넘어선 곳입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침투가 그들은 리만에서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만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비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아조프와 그들의 군단, 즉 엘리트 중의 엘리트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미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수습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병들이 리만 내부, 거의 리만의 후방에까지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진실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리만에 관해서는 러시아군이 적어도 교외 지역에는 이미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리만을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거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인가요? 러시아 예비군. 지금 이 순간 러시아군은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리만을 점령하기 위해 예비군을 투입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북쪽입니다. 지형에 관한 이야기에서 봤듯이 그들에게는 리만을 물류기지로 점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슬로벤스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쪽에서 보면 리만이 바로 위에 있고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서 점령한 지역보다는 리만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와 차시브야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격 작전도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미콜라이브카 쪽으로 천천히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대가 높아서 러시아군이 그 지역 전체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소식통들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도로는 러시아 드론의 사격 통제하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도 전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도로 위 차량들을 공격하러 날아옵니다. 이제 코스티안티니우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이 정말로 관심 있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코스티안티니우카와 리만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도시가 모두 함락된다면 그 다음 전투는 필연적으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바로 앞에서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러시아 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돈바스를 점령하는 것은 어쨌든 승리의 첫 그림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바스를 점령하고 해방했다 라고 말하는 게 목표였다.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포리자를 향해 진격했습니까? 왜 수미를 향해 압박했습니까? 왜 쿠피안스크를 점령하려고 했습니까? 등등. 분명히 이것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목표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목표를 축소하고 있고 최소한의 목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2024년, 2025년의 목표가 모든 전선에서 압박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방어선을 돌파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조우도 투입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논란이 있고 정말 최고의 부대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그 압박의 속도와 그 비용이 2024년, 2025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을 활용해 이런 목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이 돈바스에 접근하는 것을 늦추려고 하고, 그래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이 한쪽에서 자원을 빼서 다른 쪽에 투입하는 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거나 어쩌면 제한적인 공세도 펼치려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자원을 끌어다 쓰는 곳에서 말이죠. 불가피하게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양측 모두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병력을 보충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혹은 다른 곳에 병력을 보내느라 지원하지 못하는 동일한 지역을 공격하고 약화시킨다면, 이렇게 하면 반격을 해서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러시아군이 공격 중인 지역에서 자원을 빼서 방어 중인 지역을 막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러시아군이 그 지역을 약화시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진지를 되찾는 등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그들이 주요 작전에서 자원을 빼돌린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코스티안티니우카, 리만, 시베르, 트라마토프, 슬로비안스크, 드루지브카,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전략, 즉 상황에 따라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조정되는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아주 잘 맞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적을 한 곳에 묶어두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면서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 지역에서 진격하는 속도를 보면 올여름 안에 코스티안티니우카는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거나 거의 완전히 점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우리는 대략 포크로스크에서와 비슷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침투는 실제로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플레이프라미가 이 우크라이나 보고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것이고, 그러니까 등등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지문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2026년 여름 작전의 주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도네츠크 지역의 핵심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에 너무 깊숙이 퍼져 있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방향을 방어하는 지휘관들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익명을 조건으로 도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꽤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어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들이 줄지어 선 녹지대, 즉 들판이 항상 이런 선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이용해서 들판의 경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병과 함께 침투했고 적이 도시에 처음 기록된 것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엄청난 침투가 있었고 2026년 봄에는 적이 초목을 엄폐물로 삼아 직접 도시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침투한 그들의 그룹은 이미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병은 이미 같은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측면에서 도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28 기계화여단 드론대대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매우 흥미로운데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으시면 대략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약은 여러분에게 그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휘관들은 대체로 모두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250, 300명의 러시아 보병 이 안에 있다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요.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멘 몰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석가들도 이 두 도로에 대한 수많은 지리적 위치 정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뒤에는 사실상 차량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코스티안티니우카 지역의 우크라이나 지휘관들과의 이 다중 인터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직도 뭔가를 보급할 수는 있습니다. 도보로나 드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차량으로 그곳에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사실상 러시아 드론의 사격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차량들의 무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 위성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이 도로들은 모두 파괴된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코스티안티니우카 안에 있는 우리 부대에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점점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 보병의 수가 늘어나고 도시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들을 다시 몰아낼 우리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시간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후방지역, 즉 그들이 만들고 있는 모든 방어선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점령은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발판이 아닙니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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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코스티안티니우카는 도약대가 아닙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키위 인디펜던트 등에서 기록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뢰관에서는 그것이 바로 도약대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즉 코스탄티니카는 강에 의해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더 쉽습니다. 도약대는 약간, 침투 도약대는 바로 이 강둑, 강에 둑이 있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방어선, 여기, 이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훨씬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리니부타, 베레스토베를 지나 북쪽에서 진입합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도시도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가 문제인데 그 어떻게와 언제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와 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름말에 함락된다면 러시아군은 우기와 그 다음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후방의 상황이 흥미로운데 지도를 보면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실제로 계곡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낮은 지대입니다.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면 도로를 따라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차시브 차스비아르 북쪽 전선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이 두 전선을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시베르스코 남쪽 바흐무트 앞에 있던 전선과요. 바흐무트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올크세보 드루지브카 뒤쪽에 위치한 언덕지대입니다. 이 언덕지대를 장악하면 올크세보 드루지브카와 드루지브카를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 연결하는 두 도로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크라시브카를 비롯해 이 지역 전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지대의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올크세보와 드루지브카를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점령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라마토르스크, 크라마토르, 슬로비안스크 쪽으로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택할 경로는 계곡을 따라 난 도로의 직선 경로가 아닐 것입니다. 언덕을 점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올크세보, 드루지브카 위쪽의 도로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후퇴를 강요한 후 남쪽에서 그곳에 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 크라마토르, 슬로비안스크를 위한 실제 전투는 이 지역 주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브카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고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이 전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만을 점령한 후 러시아군은 반대편에서도 진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투입니다. 현재 속도로 볼 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일 푸틴이 일어나 몇백 미터만 움직여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 220, 240. 그 지역의 고도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아도 260 정도일 겁니다. 대략적인 감을 드리자면요. 하지만 드론 환경에서는 그 200m가 드론과의 통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있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시야 때문이 아니라 통신 라인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시간적인 측면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보면 모든 것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50만 명을 동원해 모든 전선에서 다시 활발히 움직이면 상황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낙관적인 일정은 여름 동안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가을, 겨울, 언덕 라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하려면 2027년 말쯤이 될 것입니다. 현재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하려면 2027년입니다. Top.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략적으로 전력, 침투, 속도면에서 말이죠. 특히 도시 환경 내에서는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시 지역이 방어되고 있을 때 인구 6만, 7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를 점령하는 데에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흐무트에도 해당되고 코스티안티니우카, 포크로스크, 미르노흐라드, 시베르스크에도 해당됩니다. 사실 시베르스크는 이미 최전선이었죠. 그래서 확실히 도시 환경에 들어가면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숫자가 덜 중요해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드론, 포병, 장갑차 같은 부분에서 그만큼의 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장갑차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상황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두 도시를 합치면 포크로우스크나 코스티안티니우카보다 6, 7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위한 도시 전투는 작은 스탈린그라드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 시베르스크, 차시부야르, 그리고 리만 4개의 전선을 통합해서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선이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질 것입니다. 전선이 들쭉날쭉할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건 마치 밧줄을 잡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10cm짜리 밧줄을 곧게 펴서 잡으면 그게 한 가지고, 만약 그걸 구부리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밧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들도 사실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극도로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을 의미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스폰서인 우리 친구 인콘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벨룸 링크를 통해 커뮤니티 전용 혜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채널과 우리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주 하듯이 소규모 주제의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도 매일 스팸 메일이나 기억도 안 나는 서비스에서 오는 메일 혹은 요금제나 혜택 같은 걸 제안하는 지루한 로봇 전화들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나 소위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뭔가가 무료였다면 그 서비스의 진짜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와 정보였습니다. 그럼 인코니는 무엇을 하냐고요? 인코니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재하며 사실상 여러분의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마케팅 목적으로 재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팸이나 원치 않는 전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사기나 표적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활동에 사용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데이터가 적을수록 노출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한 인코니는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사실 거의 들지 않아요. 제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6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 채널, 채팅, 고정 댓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에 어떤 가치를 두는지, 이것이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 달에 귀찮은 전화가 10통만 줄어도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주 방해받아요. 이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상황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원의 합리화가 아마 우크라이나인들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지키지 않을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시베르스크 지역, 코스티안티니우카 지역. 여기는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왼쪽 지역인데 우연히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는데 이제 다시 활발해졌어요. 상황이 이렇다면 러시아군은 이 두 도시 오르세보 드로지브카와 드로지브카를 뒤에서 점령하려고 위쪽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이 계곡의 위치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스테파니우카, 도바발카, 로즈 키즈네를 따라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상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버발카에 포크로우스크, 흐레시치네 지역에 관해서는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지만 이 지도를 지금 보나 3달 전에 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달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레시치네를 점령한 이후에도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부대의 큰 진격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사이의 변화는 정말 미미합니다. 이곳은 남쪽에 위치한 구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 측면을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공격은 울레이폴레에서 자포리자주 오레키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한 지역에서 16제곱킬로미터를 다시 탈환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7, 8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이곳에 많은 부대를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벨리카 노보실카 북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도 이 작전을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벨리카 노보실카를 점령한 이후 처음으로 벨리카 노보실카 북쪽에 있던 우크라이나 방어 시스템을 거의 되찾을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투이며 꽤 제한적인 반격 행위입니다. 특별히 강력하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리카 노보실카 북쪽에 병력을 집결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병력은 우스페니프카 주변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 아마도 그들은 북쪽에 있는 병력과 우스페니프카에 있는 병력을 이용해 양쪽에서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우스페니프카의 후방에 접근하면 쿨리아이폴레에서 테르노바테로 압박하려던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2024년 25일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서나 완전히 방어에만 집중했었죠. 지금은 좀 더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 측 지도, 이 리바 지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노보미하일리프카 쪽에서 꽤 깊숙이 진출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반대편에서도 이런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쿨리아이폴레 지역에서 계속해서 강을 건너 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후 오리키우와 자포리자 전역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평방킬로미터 단위로 보면 러시아군이 11평방킬로미터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만 북쪽에서는 11벨리카 노보실카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14, 21, 21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의 무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제는 제곱킬로미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점령한 땅의 전략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고도, 방어 시스템의 존재, 도시지역, 도로, 물류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1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더라도 리만과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잃는다면 점수, 즉 잃거나 차지한 땅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물류 및 도시 중심지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한 앞으로 차지할 땅의 가치가 러시아군에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크레이폴레 같은 곳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014년이나 2015년에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효과가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얻고 다른 쪽에서는 잃는 거죠. 물론 러시아군은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벤스크에 도달하기 위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영토를 희생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매우 느려지고 그들은 우리가 봤듯이 드론이나 수중 드론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정치적 문제나 이미지상의 문제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 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러시아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을 동원하거나 만약 가능하다면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쟁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쟁을 끝낼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 정치권이 이렇게 자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둘째, 내부적으로 이 선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선택을 말이죠. 지금은 국내에 큰 문제가 있는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의 정유소를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들은 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인력 문제와 자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명히 이 상황이 2024-25년의 상황보다는 더 받아들일 만하고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 지도자들이 짜내야 할 묘안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항상 블랙스완이 있습니다. 푸틴이 인터넷 검열 후 다시 50만 명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푸틴이 또 다른 50만 명의 러시아인을 데려와서 2024-2025년처럼 공세에 투입하고 2027-2028년에 또 다른 50만 명의 병사로 공세를 펼친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또 한 번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하게 추운 겨울, 스타링크의 제거, 내부 인터넷 차단은 분명히 러시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2025년과 같은 공세가 2년 더 이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징집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들은 항상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움직임에는 대응이 따릅니다. 같은 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2027-2028년에 2년간 공세가 이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손실, 전쟁의 지속 기간, 정치적 선택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2024-2025년을 또 한 번 감당할 수 있을지 말이죠.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회랑 문제, 러시아 방공망, 드론 사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작은 스포일러 하나 드리자면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79발의 미사일, 주로 탄도미사일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것은 단 7발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패트리엇이 부족해 자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세요.